사무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쯤 올라와 수원에 살고 있는 32살 남자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도시에 오기 전까지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는데 아주 어렸을 적 부산 가야동에서 살던 시절의 일을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5살 무렵 우리 가족은 가야동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5살 위의 형 그리고 부모님 2분까지 4명이 살긴 좀 좁았지만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죠.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4월 11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생일을 축하할 케이크를 사서 나오던 길에 저는 신호 입원을 한 택시에 치여서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몸이 약해 태어날 때부터 병원 신세를 졌을 정도인데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정말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간신히 퇴원했을 때에는 계절이 몇 번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늘 조용하고 지루한 병원에서 벗어나 집에 돌아온 것만 해도 즐거웠거든요.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단란한 대화를 나누고 좁은 단칸방에 넷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병원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 일찌감치 잠이 들었던 새벽,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차에 치였던 직후처럼 몸이 무거운 가운데 간신히 혼자 움직인 눈이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귀에서 들려오는 낮고 얕은 이명이 참을 수 없이 거슬린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호흡과 함께 시야가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깊게 들숨과 날숨을 삼키고 뱉는 동안 조리개가 열린 카메라 렌즈처럼 시야 구석이 동그랗게 넓어졌습니다. 원래라면 누운 자세로는 볼 수 없는 잠든 가족들의 옆얼굴과 희미한 녹색빛을 뿜는 냉장고의 전원, 그리고 천장이 현실감 없이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딱히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눈꼬리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부모님을 부르기 위해 입을 벌려도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한없이 시야가 넓어져 이제는 현관에 정리된 아버지의 구두까지 보이던 순간 끝도 없이 멀어지던 천장의 한가운데 형광등에 달린 전원줄에서 뭔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줄 끝에 달린 플라스틱 손잡이가 풍선처럼 커지는 것 같았지만 잠시 후에는 뭔가가 제 눈을 향해 돌진하듯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발끝도 보기 힘든 희미한 어둠 속이었는데 그 얼굴은 또렷하고 선명했습니다. 누가 강제로 찢어놓은 듯 얼기설기 갈라진 입술이 웃는 것처럼 벌어졌고 그 여자의 코와 눈에서 쏟아지는 핏방울이 이마와 뺨을 두드리는 게 오싹할 정도로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늘이 아닐까 싶게 멀어졌던 천장에서 그 여자가 절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허공을 기는 건지 아니면 목만 남은 것이 그저 추락하고 있는 건지 숨이 가빠오는데 도망칠 수도 없었던 그때 떨어지던 여자의 한껏 벌어진 입, 거기서 쏟아지는 축축하고 더운 입김이 제 이마를 핥듯이 가까워진 순간 저는 간신히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시간은 그대로였지만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팔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부모님을 깨웠고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꿈은 상상의 찌꺼기 같은 거라는데 저는 일평생 살면서 그와 비슷한 것조차 떠올려 본 적이 없습니다. 감히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뭔가가 흑발로 침입해온 기분이었죠. 어머니는 우는 저를 다정하게 달래시긴 했지만 그저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가 잠자리가 바뀌어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러나 이상한 일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린아이다운 낙관성으로 밤사이의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잠에 들었던 다음날 저녁,
그날도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시야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날과 좀 달랐어요. 잠결에 뒤척이다 그랬는지 옆으로 누운 채였습니다. 지난밤의 천장과 마찬가지로 방 모서리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듯이 멀어졌습니다. 구석에 작은 대위에 올려놓은 TV가 빼고 누운 오른팔의 손톱만큼 작아졌고요.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차라리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어제 천장에서 쏟아지듯이 달려들던 여자는 보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자그마한 TV 화면에서 뭔가가 툭 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화면 유리가 떨어져 나온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것은 둥그렇고 화면보다는 작았습니다. 반사적으로 초점이 그쪽을 향하는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은 속도로 방이 좁아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방의 벽에 치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굴러떨어진 뭔가가 또렷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본능적으로 호흡이 떨렸습니다. 어제 그 여자, 그 상황이 머릿속을 휘저으며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방의 그림자를 가르고 제 눈앞까지 다가온 것은 전날의 그 여자가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스포츠 머리라고 해야 할까? 두피가 보일 정도로 짧게 깎은 머리에 어두운데도 구별이 갈 만큼 새까만 피부. 남자치고 부리부리한 걸 넘어 어색하게 느껴지는 커다란 눈. 옆으로 누운 제 얼굴 바로 옆에 다가온 남자의 머리가 제 이마에 기대어 시선을 맞춰왔습니다. 이상할 만큼 축축하고 무거운 열기가 남자의 볼에서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일자로 꽉 다물린 입에서는 말은커녕 소리도 한 음절 흘러나오진 않았지만 남자의 코에서 뿜어지는 숨소리가 훅훅 짐승처럼 헐떡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엔 그 전날보다도 오래 정신을 잃었고 다시 깨어났을 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을 하면서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던 부모님의 생각과는 달리 이 일은 한 달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쯤 되자 기분 탓이려니 몸이 허해서 그러려니 그럴 단계는 아니었죠. 불교 신자셨던 어머니는 자주 다니시던 절에 저를 데리고 가셨고 나이가 많은 어느 스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듣고는 부적을 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적의 효과가 있었던지 전 그 뒤로 한동안 잠자리가 편했지만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 무렵 제가 5살이던 겨울에 그 남녀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부적을 받아오셨지만 이번엔 대문에 부적을 붙여도 효험이 없었죠. 잠드는 게 무서워서 TV를 보며 버티다가 잠들고 또 그들을 보는 새벽이 이어졌습니다. 신경을 사포로 갈아내는 것처럼 정신이 위태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대책을 강구하다가 지인들에게 물어물어 새로운 부적을 마련해 오셨고 이번엔 대문에 붙이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굵은 소금을 넣어 접은 부적을 창문이며 문, 장롱과 베개, 심지어 제 속옷 안쪽에 꿰매 넣기까지 하셨죠. 절대 손을 대서도 빼내서도 안 된다는 말과 함께요. 오랜만에 다시 평안한 밤이 찾아왔지만 어머니는 계속 불안해하시다가 결국 저를 데리고는 부적을 쏘준 무당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부적을 타오던 날 무당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잠시는 막아줄지 몰라도 내버려두면 곧 둘째 놈 초상을 치를 거라고요. 무당이 제 속옷에 꿰매든 부적을 뜯어내자 까맣게 색이 죽은 부적 속에서 이상할 정도로 악취가 나는 소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와 무당의 이마가 깊게 주름지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아마도 그 무당이 뭐라고 말해줬던 것일까요? 결국 저희 집은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은 무슨 소문이 돌았는지 아무도 이사를 오지 않아 곧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민센터가 세워졌고요. 너무 어릴 적에 겪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제 오랜 악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의 웃는 얼굴과 남자의 무뚝뚝한 표정이 기억나곤 합니다. 어쩌면 교통사고를 겪은 충격 때문에 그런 꿈을 꾸었던 걸까요?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